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의 주장은 계속 이어서 할 거니까 복습 없이 그대로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밑에 판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효심판과 심결 취소 소송 계속 중 공지 예외 주장 가부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효심판하고 심결 취소 소송 모두 다 어색한 절차일 텐데요. 그냥 일단은 요 정도로만 알아두자고요. 무효심판이라는 거는 뭐다? 특허가 등록이 됐는데 이 특허를 죽이고 싶은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특허 무효해 달라고 심판 청구하는 걸 거예요. 그럼 공지예외 주장이 문제됐으면은 여기서 이 사람이 무효 사유로 주장한 거는 뭐였을까요?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었을 겁니다. 그랬더니 이 특허권자 측에서는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다. 내 건데 라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보시면 지금 어떤 상태예요? 특허 등록 끝. 근데 공지의 주장은 원래 언제 하는 거예요? 출원 계속 중에 하는 거라고 했죠. 그렇게 일단 아시면 되고, 그러면 심결 취소 소송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여기까지만 또 알아두자고요. 이 특허 심판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무효 심판 예로 들게요. 133조에 무효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심판에 대해서 소송처럼 인용, 기각, 각하 같은 어떤 결정을 합니다. 이거를 심결이라고 해요. 여러분한테 조금 더 익숙한 표현인 판결에서 판을 그냥 심판원에서 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심으로만 바꾸면 심결이 되겠죠. 근데 이 심결이라고 하는 게 항상 정답이고 옳기만 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것도 사람이 하는 거고 사람이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휴먼 에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결이라는 게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은 뭘 제기할 수가 있냐? 심결 취소 소송이라는 걸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만 봐도 어떤 소송인지 알겠죠? 심결이 그지 같으니까 취소해 주세요 라는 소송이에요. 이거 취소해 달라 라는 거죠. 그러면은 무효 심판에 대한 어떤 무효를 인용한다라는 심결이 있다라고 하면은 누가 심결 취소 소송 제기할까요? 특허권자가 제기하겠죠. 내 특허 무효되기 싫으니까 인용 심결을 취소해 주세요 라는 식으로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판례에서 여러분이 얻어가야 되는 내용은 뭐냐? 요지는 그거예요. 특허에 대한 등록 절차가 끝났는데 그 이후에 심판 절차 아니면은 심결 취소 소송 절차 이 두 절차에서도 30조라는 공지예외 주장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관점에서 봐주시면 되겠고, 자세한 거는 그냥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고, 밑줄 부분 보실까요? 밑에서 세 번째 줄.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공지예외 규정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지예외 규정의 주장의 적용을 받을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애진작하라는 소리입니다. 애진작하라는. 아시겠죠? 그 다음 양가로 3 증명서류 제출의 생략입니다. 이것도 꽤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중요한 내용이냐? 공지의 주장을 할 때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출원서의 취지기재, 두 번째 증명서류의 제출. 근데 증명서류의 제출이라는 게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현실적으로는 조금 빡셀 수가 있어요. 이 공지라는 행위는요, 한 번 시작하면은 멈추지 않는 폭주 기관차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한 번 하기는 어려워도 두 번 하기는 쉽다라는 말이 있죠. 물건을 판다고선 쳐요. 한 번 팔면은 두 번 못 팔아요. 똑같은 물건 한 번 팔았는데 계속 팔아서 돈 벌어야지. 논문도 한 번 내면 두 번 논문 어디 내고 나서 A라는 학회 가가지고 접니다 하고 B라는 학회 가서 또 접니다 이러면서 계속 발표할 수도 있겠죠. 한마디로 공지라는 행위는요, 한 번 하게 되면은 계속해요.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출원이라는 걸 할 때 공지예외 주장이라는 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의사에 의한 공지다라고 해서 30조 1항 1호에 따른 주장을 할 건데 이때 자 문제가 생깁니다. 이 공지가 1이고 100이라고 해볼까요? 어디 한번 해보시죠. 예, 못합니다. 예, 못해요. 어떻게 할 건데? 예, 다 수집할 거예요. 예, 어떤 A라는 연구원이 어떤 학회에서 갔다. A라는 연구원이 어떤 학회에서 했다.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추적을 해가지고 1년 동안 전국 어디를 갔는지를 다 추적을 해서 다 하겠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 서류를 제출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어느 정도 완화를 해줘야 된다라는 게 지금 볼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하나의 공개 행위와 밀접 불가분 관계에 있는 복수회에 걸친 공개일 경우에는 두 번째 이후의 공개에 대해서는 증명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30조 제1항 기간 12개월 기산일은 최선 공개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공지 1에서 공지 100이 모두 무슨 내용? 동일한 기술 내용에 대한 것이라면은 뭐만 하면은 된다? 요놈에 대해서만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은 된다. 그러면은 효력이 어떻게 인정이 된다? 나머지에 대해서도 공지 예외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똑같은 내용을 말하는 똑같은 판례들을 한번 읽으면서 반복해 봅시다. 출원 당시 동일한 발명이 여러 차례 공지된 경우에서 보시면 밑줄 친 거 가장 먼저 공지된 발명에 대해서만 공지의 주장을 하였더라도 여기에는 그 최초분 이후에 공지된 동일, 포인트는 동일이에요.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도 공지의 주장을 하고자 하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의사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특허 발명의 공지에 있어서는 성질이상 어떤 시점에 한정적 행위가 아니라 어떤 계속되는 상태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출원인이 여러 번 공지된 발명들 중 최초에 대해 했다면 나머지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동일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동일이라는 친구를 어떻게 할 거냐 해서 특허에 대한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는 없어서 디자인 거를 끌어다 왔어요.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여러 번의 공개 행위를 하고 그중 가장 먼저 공지된 디자인에 대해서만 절차에 따라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을 하였더라도 나머지 디자인들이 가장 먼저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면 효과가 미친다라고 합니다. 제가 왜 멈춰서 읽었냐면 동일성이라고 했어요. 성 무슨 말일까요? 성질. 실질적 동일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는 상태로 판례가 끝났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동일의 해석에 대해서는 아직 명시적인 판례는 아직은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나온다. 여러분은 그 판례가 나오기 전에 합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동일성 범위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여러 가지 논문은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공부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다음으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후속의 공개 행위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이건 그 말이에요. 여기 공개 있었는데 공지 2에서 100까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통상적인 공개 행위인지는 어떻게 볼 건데?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공개 발명의 범위는 출원서에 기재된 취지와 증명서류, 거래 실정을 참작해서 객관적,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며 출원서에 기재된 발명의 공개 행위의 후속 절차로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복 공개 행위는 발명 공개 행위의 연장선에 있다 볼 수 있으므로 30조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 각 주 보시면은 20
박람회 출품의 경우 공지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출품 행위와 그와 밀접 불가분한 행위에 한정될 뿐이라고 해서 각주지만 특별하게 하나만 끕시다. 밀접 불가분한 행위에 한정될 뿐 박람회 출품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진 상업적 판매 행위에까지 공지 예외를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 말하는 거예요?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때 효력이 미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 단순하게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뒤에 거 모두에 대해서까지 효력을 확장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3번 반의사 공지의 경우에는 어떻다? 특별한 절차적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 몰랐으니까. 예, 하지만 그렇다고 1년이라는 요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보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로마자 4. 취직이제 누락시 보완제도의 변천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참고 수준으로 알아두시면 어떨까. 예, 하지만 읽어보세요. 읽어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나중에 2차 시험 가시면은 이거 다 외워서 쓰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변천사가 있었다라는 점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왜 읽어는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구법상 판례의 태도가 있었는데 특허법원에서는 지금처럼 보완을 허락을 해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입장이었고요. 대신에 특허법원에서도 표현은 뭘 쓰고 있냐면 둘째 줄 보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미 제출한 출원서의 기재를 수정한다라는 취지로 특허법원은 판결을 내렸었어요. 근데 대법원의 경우에서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법에도 없는 걸 왜 네 마음대로 넣냐, 너는 사법부지 입법부가 아니야 라는 취지로 지금 판결을 하면서 파기, 환송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랬더니 이후에 나오게 된 게 30조 3항, 앞에서 봤던 우리가 봤던 보완이라는 게 입법이 된 거예요. 언제? 2015년 7월 29일. 이거 외워야 되나 물어보시면은 저는 수험생 때 안 해왔어요. 예, 당당한 마음, 나오면 틀리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되어 있었고요. 여러분도 2015년이면 어떻습니까? 저 때야 가까운 연도인데 지금은요 10년 전이에요. 이걸로 가지고는 뭐 시험에 특별히 나올 거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 했던 내용이에요. 30조 2항이 자기의 의사에 의해 공지한 경우에 절차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뭔가 삐꾸로 했다면은 사망에 따라서 보완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1호 봤던 거 보정할 수 있는 기간 이후, 특허 결정 이후. 근데 여기 보면은 앞에서 제가 요약을 해둔 것보다 실제 법조문은 조금 더 길다라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는데, 길다라고 해가지고 특별하게 어렵게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66조에 따른 특허 결정, 이거는 앞에서 본 거죠. 근데 밑에 뒤에 보면은 176조 1항에 따른 특허 거절 결정 취소 심결 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라고 말을 하는데, 취소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아니라요. 여기 괄호를 잘 보셔야 돼요. 특허 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출원을 하고 심사 청구를 할 거예요. 심사 청구했죠? 근데 거절 결정을 받았어. 거절 결정을 받게 되면은 그때 할 수 있는 심판이 뭐냐면은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이라는 거를 청구할 수 있어요. 뭐냐?
심사관이 한 거 난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으니까 조금 더 짬이 찬 심판원 니들께서 3명이서 머리를 맞대가지고 진짜 이 거절 결정이 타당한지 한번 심판을 해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불심을 타게 되면은 2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3가지지만 일단 2가지. 첫 번째는 인용 심결, 두 번째는 기각 심결이라는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각 심결이라는 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거절 결정에 대해서 불복한다고 얘기했는데 불복이 됐다 안 됐다? 아니 됐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거절 결정이 합당했다 라고 해서 유지가 되는 경우겠죠. 인용 심결의 경우에는 근데 한 번 더 나뉩니다. 거절 결정이 영 삐꾸여 가지고 심사국 너네 다시 해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거절 결정을 취소하고요. 심사국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심결을 할 수가 있고요. 다른 경우에는요. 거절 결정을 취소하고요. 뭘 할 수가 있냐면 특허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 되게 특이한 거예요. 이게 왜 특이한 거냐면은 여러분들 민사소송에 대한 그 틀을 아마 고등학교 때 배워서 아실 건데 기본적으로요 3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심 법원 그리고 2심 법원 그리고 3심 법원 이렇게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할 때 보통 여기서요 어떤 자판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통은 여기서 어떤 판결이 있어서 불복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1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돌아가 환송 이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자판하는 경우는 진짜로 딱 자명한 경우 그런 경우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그 거불심의 경우에도 유사한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특허 결정을 한다라는 건 좀 되게 좀 특이한 거예요. 왜 특이하냐면 특허 결정이라는 거는 어떤 효력을 발생시키는 거냐면은 특허권이라는 권리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에요. 한마디로 여기서 얘가 원한 건 뭐예요? 거절 결정에 불만이 있어요 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거절 결정 별로였네 를 넘어가지고 야 특허 해줘 라고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 어메이징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약간 느낌 같은 느낌을 얻으셔야 되고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이 성립될 수 있는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이 특허 심판원이라는 곳의 특징 때문인데 이 심판원은 어떤 조직인지 이거 필기 안 하셔도 되고 그냥 흘러 들으시면 돼요. 흘려 들으시면 되는데 특허청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카이포라는 특허청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 아래에 뭐가 있냐면은 특허 심판원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특허권이라는 특허를 발생시키는 특허 결정이라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특허청인데요. 그 아래에 심판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사관들이 올라가서 5급 사무관이 4급 서기관이 되고 하면서 심판관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기 때문에 이 사람도 똑같이 이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다 까먹으셔도 되고요. 다시 돌아와서 지금 여기서 괄호에서 말하는 상황이 그래서 뭐예요? 특허 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요 경우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똑같은 경우입니다. 특허 결정 등본을 송달받고 3개월 1항
요렇게 해서 특허 결정 등본을 송달받고 3개월 1항 사실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똑같이 특허 결정 등본을 받고 3개월 이내의 기간까지 하는데 심판까지 거쳤냐 거치지 않았냐 정도만 조문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거 말고 뭐 없다. 예. 하고 넘어가죠. 다음으로 진보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보성은요, 교재 내용은 많은데 외워야 할 거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부담 없이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보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신규성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죠. 출원하고 여기에 청구왕 발명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청구왕 1. 근데 이거의 구성이 뭐 A 플러스 B로 되어 있다라고 하죠. 근데 여기에 선행문헌이 있겠죠. 제가 이제 점점 판서를 빠르게 하고 싶어서 선행문헌도 적당히 줄여서 쓰겠습니다. CR이라고 할게요. 뭘 줄인 걸까요? cited, reference. 보통 일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CR. 선행문헌이 있다라고 치죠. 신규성의 경우에는 선행문헌하고 청구왕 발명을 1대1로 비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진보성의 경우에는 이렇게 1대1로 비교를 했을 때 차이가 있는 경우예요. 그때부터 이제 진보성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진보성의 경우에는 이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이를 용이하게 극복 가능하면은 이때 진보성 위반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진보성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신규성과 비교를 해가지고 항상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2개 이상의 선행문헌이 다대 1로 비교가 되어서 판단될 수 있다라는 게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면은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3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목적, 그 다음에 구성, 효과예요. 어떤 발명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발명을 하게 된 어떤 목적이 존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발명을 이루는 구성이 있고 그 구성으로 인해 달성이 되는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2개로 줄일 수가 있어요. 변리사들이 명사사로 쓸 때 보통 어떻게 쓰냐라고 하면은 사실 이렇게 2세트입니다. 왜? 목적하고 효과는 사실 똑같아요. 이 목적이 뭘까요? 이 효과를 달성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 요놈하고 요놈은 거의 일맥상통하고요. 그래서 구성하고 효과를 중심으로 해서 판단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에 대해서 나오는 게 구성의 곤란성이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효과에 대해서 나오는 게 효과의 현저성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부연적으로 얘에 대해서도 말 나오긴 합니다. 얘는 뭐라고 하냐면 목적의 특이성이라고 해가지고 구성, 목적, 효과 이 3개로 진보성을 판단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일단은 여기까지만 틀을 잡고 교재를 빠르게 보고 그 다음에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취지는 좋은 말 예쁜 말이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건의 판단 기준 주체적, 시기적, 객관적, 지역적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는 신규성과 차이가 있는 부분만 체크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로 어디가 차이가 있습니까? 주체적 기준. 그래서 통상의 기술자라는 게 나옵니다. 통상의 기술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객관적 기준에 대해서도 다르죠. 첫 번째, 다 대 1로 비교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두 번째로는 동일성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 즉 구성의 곤란성, 목적의 특이성, 효과의 현저성으로 판단한다 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쁜 말 좋은 말이고요. 다음으로 판단 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보성의 판단 순서는요, 특별히 대단할 거는 없고 그냥 거기 있는 판례의 내용 그대로 그냥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규성하고 똑같아요. 신규성 판단할 때 우리 어떻게 했었죠? 두 가지를 특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선행 발명의 내용을 특정을 했고요. 두 번째, 출원 발명의 내용을 특정을 했고요. 세 번째, 비교했습니다. 그럼 진보성의 경우에는 어떤 스텝이 들어갈까요? 첫 번째, 선행 발명의 내용을 특정한다. 두 번째, 출원 발명의 내용을 특정한다. 세 번째, 비교한다. 근데 신규성의 경우에는 똑같거나 다르거나 끝나죠. 근데 진보성의 경우에는 비교하면은 뭐 하나가 조금 다를 거예요. 조금 다르니까 신규성은 극복하고 진보성으로 넘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판단해야 될 게 뭘까요?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라는 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보시면 출원 발명의 청구 범위와 기술 사상, 그리고 선행 발명의 범위와 기술 내용을 확정한다. 그리고 두 번째, 출원 발명과 가장 가까운 주 선행 발명을 선택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 선행 발명을 선택하는 단계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신규성하고는 다르게 선행 문헌이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주 선행을 선택해서 1차로 비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원 발명과 주 선행 발명을 대비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을 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에 비추어서 이와 같은 차이점을 극복하고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심리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 뭐 그렇구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길게 했냐? 혼자 읽으면 힘드니까 그런 거고요. 다음으로 판단 시 유의사항인데 이거 별 쳐두세요. 엄청 쉬운 내용인데 근데 시험엔 잘 나오니까 사후적 고찰의 금지입니다. 뭔 내용이냐면은 이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겪을 수 없는 딜레마예요. 출원을 하는 시기랑 심사를 하는 시기가 사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특허를 출원을 했다라고 할게요. 제가 앞에 얘는 출원을 하면서 동시에 심사 청구하는 경우를 예시로 들었는데 사실 한국에 있는 기업들의 대부분의 출원 전략은 뭐냐면은 여기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이 제가 얼마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3년이죠. 그러면은 언제 심사 청구를 할까요? 심사 청구는 보통 이때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절 이유 등 특허 여부 결정은 언제 받게 될까요? 제가 심사는 보통 한국에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또 1년 반이 걸리는 거예요. 야, 그럼 얼마예요? 4년 6개월. 지금이 2025년이죠. 4년 6개월 전이면은 2020년입니다. 2020년에는 지금처럼 뭐 챗 GPT니 이런 게 나올 줄 알았을까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점에서 심사관님이 심사를 하실 때는 너무 본인이 똑똑해져 버린 상황인 거예요.
그동안 너무 많은 문헌을 봐버렸고 이 기간 안에 너무 많은 문헌을 봐버렸고 너무 수준이 올라가 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인 이상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은 진보성 판단 언제 기준으로 하라고 하고 있어요? 출원시 기준으로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되냐고요? 안 돼요. 저도 제가 4년 6개월 전에 무슨 수준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쩌다 보니 이쪽으로 계속 사람이 편향이 된다고요. 이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라는 게 바로 이 판례입니다. 사후적 고찰의 금지. 그래서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이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와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 수준에 대해서 뭘로 판단해야 된다?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해서 파악을 한 다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판단 기준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증거를 통해서 먼저 픽스를 하고 넘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뭘 방지하기 위해서? 사후적 고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통상기술자가 출원시 기술 수준에 비추어 선행 발명과 차이가 있는데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명세서에 게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데, 이 사후적 고찰이 계속 언급이 되는 이유가 이런 시간의 갭 때문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걸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증거 등으로 기초로 해가지고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 수준 등을 확정을 하고 시작을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진보성과 관련된 소송들을 보면은 처음에 통상의 기술자 기술 수준 같은 걸 먼저 증거로 한판 붙어가지고 정하고 시작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 통상의 기술자라는 사람은 이 업계에서 뭐 학부 졸업 이후 3년 정도 업을 한 사람의 수준으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정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흠결시 취급, 거정무, 취고요. 다음으로 이제 진보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볼 건데, 제 교재 같은 경우에는 심사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플로우랑 판례가 정하고 있는 플로우를 각각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심사 기준하고 판례하고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어쨌든 둘 다 틀린 말은 아닌데 뉘앙스가 달라서 나눠둔 거니까 둘 다 스터디하시면 좋겠고요. 먼저 심사 기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줄. 기술적 구성의 곤란성을 중심으로 목적의 특이성과 효과의 현저성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는 통상의 기술자 입장에서 인용 발명 내용에 청구한 기재된 발명에 이를 수 있는 체크, 동기가 있는지, 또는 인용 발명과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차이가 통상의 기술자가 가지는 통상의 창작 능력 발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요 관점으로 하며 인용 발명에 비해 더 나은 효과가 있는지를 참작해서 판단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먼저 나와요. 구성의 곤란성, 그리고 목적의 특이성, 그리고 효과의 현저성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메인은 뭐다? 요놈이 메인이다. 구성의 곤란성을 메인으로 판단을 할 거고, 목적의 특이성과 효과의 현저성은 구성의 곤란성을 판단을 할 때 참작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심사 기준의 기본적인 베이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동기라는 걸 체크하라고 했는데, 이 동기라는 게 깊게 들어가면은 너무 깊습니다. 예, 깊게 들어가면 너무 깊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아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수험적으로 일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너무 궁금하다, 나는 궁금해서 잠을 못 이룰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이런 건 사실 원래 2차 강의 때만 알려드리는 건데, 어디까지 가는지 알려드릴게요. 미국 특허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미쿡에도 특허법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심사 기준이 어떻게 올라가냐면 뭐 TSM 테스트라는 게 있어가지고 Teach, Suggesting, Motivation으로 가고 이 테스트 이후에 뭐 KSR이라는 판례가 나오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동기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창작 능력의 발휘 정도면은 진보성 인정받을 수 없다. 그리고 효과가 현저하면 그거 고려해야 된다. 이 정도는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면요. 이 정도는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청구된 발명에 대해서 시사가 있는 경우, 시사는 영어로 하면은 teaching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teaching. 교시라고도 그래서 말을 합니다. teaching. 뭐 예를 들어서 인용 발명에 이런 식으로 쓰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예를 들 때 굉장히 좀 머리를 많이 굴리게 되는데 네, 힘듭니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전혀 상관없는 화학으로 가봅시다. 네, 폴리머. 어떤 폴리머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데 발명의 설명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적혀 있을 수가 있어요. 폴리머를 사용을 해도 되는데 이 폴리머는 내 발명에 있어서는 바람직하게는 참 민망한데요. 폴리올레핀을 사용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 폴리올레핀의 뭐 몰큘러 웨이트는 몇 정도로 하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막 발명의 설명에다가 막 기재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적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인용 발명에서는 폴리올레핀의 몰큘러 웨이트이 참 이게 맞나 싶습니다. 이런 거 강의할 때마다 만에서 10만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내 본원 발명에서는 이게 만에서 10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7천에서 한 9,500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두 개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죠? 다르긴 하죠. 만에서 10만이 인용 발명이고 내 발명은 7천에서 9,500이라고요. 근데 이 경우에 진보성이 그럼 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요놈들이 좀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 비교해가지고 발명의 효과 차이 같은 게 별로 크지 않다. 그러면 그때는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판단할 때 요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게 뭘까요? 인용 발명에 저는 이 만이라는 게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는지를 굉장히 유심히 봅니다. 이런 경우 수치 한정을 적을 때는요. 이거 필기하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수치 한정 같은 거 적을 때는 왜 이런 수치 한정을 택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기재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 만이라는 거를 처음에 특허로 썼으면은 왜 만이라는 값을 미니멈으로 잡았는지를 설명을 해야 됐어요. 예컨대 만이라는 값 언더로 떨어지게 되면은 자기가 처음에 목표했던 어떤 물성 또는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 그러면은 만 아래면은 내 발명은 쓰잘없는 쓰레기가 됩니다. 라는 거를 명세서에다가 써야 돼요. 누락하는 경우는 없어요.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면은 이 발명은 진보성이 있는 게 될까요? 없는 게 될까요?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말랬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랬는데 이렇게 한다라는 건 뭐예요? 이걸 보고는 이걸 떠올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사라는 거를 잘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딥하게 들어가죠. 머릿속으로 저는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영업 비밀이 흘러나가면 안 된다. 최대한 관련 없는 거. 그랬고요. 자, 그다음 동그라미. 인용 발명과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과제가 공통되는 경우 뭔 말이에요? 과제는요.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적이 똑같다. 그럼 비슷한 발명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기능 작용이 공통되는 경우 이건 뭐예요? 효과가 비슷하다는 소리예요. 효과가 비슷하면 또 진보성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기술 분야가 비슷하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유예요. 기술 분야가 안 비슷하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죠.
예, 심사관들이 이걸 굉장히 악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 뭐 이 폴리머, 폴리올레핀 이런 거 진짜 여러 군데 쓰이잖아요. 여기저기 쓰여요. 막 접착층 이런 데 여기저기 다 쓰인다고요. 그러면 저 멀리 전혀 상관없는 분야에서 썼던 거를 내 발명에서 갖다 붙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이거는 둘 다 폴리올레핀이잖아. 기술 분야 비슷해. 이러면서 갖다 붙일 때가 있습니다. 예, 승이 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변리사가 되시면은 심사관님한테 승을 내시면 안 됩니다. 항상 정중하게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는 조금 관련이 적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막 이러면서 예, 그렇게 말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음으로 통상의 창작 능력의 발휘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통상의 창작 능력의 발휘는요, 굉장히 좀 범용적으로 쓰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지기술의 일반적인 응용, 추론, 그리고 다른 기술 분야의 참조 등으로 일상적인 개선을 이루는 것은 통상의 창작 능력 발휘라고 하고요. 이것보다는 밑에 있는 걸 봐주시면 돼요. 일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미 알려진 공지의 재료 중에서 가장 적합한 재료의 선택, 적합한 재료의 선택, 그 다음에 수치 범위의 최적화 또는 호적화. 최적화 또는 호적하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아까 이거 예로 들어볼까요? 여기서 선행문헌 이렇게 나왔는데 7천에서 한 뭐라고 할까요? 이 10만이었죠? 7천이 왜 나와? 7만에서 8만 정도라고 할까요? 그렇게 했더니 여기서는 효과가 뭐 노멀라이즈 해가지고 뭐 0.7 정도였다고 합시다. 근데 여기서는 효과가 0.76 정도로 해가지고 0.06 정도가 더 개선됐다라고 할게요. 이 정도면 뭘까요? 최적화, 호적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 복작복작 해가지고 이 정도 개선은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소리예요.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효과가 기똥차게 갑자기 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예, 예외는 항상 있다. 다음, 균등물에 의한 치환. 균등물이라는 게 뭐냐? equivalent 말하는 거예요. 비슷한 기능을 하는 다른 물건. 그 다음에 기술의 구체적인 적용에 따른 단순한 설계 변경. 뭐예요? 제가 설계 변경 해볼까요? 자, this is pen. 있죠? 제가 설계 변경 해볼까요? 이거 좀 거슬려요. 좀 잘 벌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거 고정된 거를 약간 힌지처럼 만들어 보겠다. 라고 제가 설계 변경 해볼까요? 이거 이런 걸 두고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단순한 설계 변경. 아시겠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의 상식적인 변경은 단순한 설계 변경이라고 해서 나가리가 됩니다. 다음, 일부 구성 요소의 생략. 무슨 말이냐? 발명의 구성은 A, B, C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C를 빼가지고 A, B로만 발명을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A, B, C가 이미 공지가 되어 있으니까 C를 뺀다라고 한들 어쨌든 A, B는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진보성이 부정이 된다. 그 다음에 단순한 용도의 변경. 무슨 말이에요? 이건 결국 소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뭐 철판떼기 있다라고 할게요. 철판떼기. 단단해. 단단하고 좋아요. 이 철판떼기를 이용해가지고 콜라 캔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 철판떼기를 이용해가지고 뭐 또 만들 수가 있을까요? 자동차도 만들 수 있겠죠. 이 철판떼기 이용해가지고 건물도 지을 수 있겠죠. 뭐예요? 용도가 다양하다고요. 근데 청구항에다가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똑같은 철판떼기 써놓고서는 청구항 한 말미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캔, 용, 강판 뭐 이렇게 썼다라고 하죠. 이거 가지고 이건 공지된 건데 이거 가지고 진보성 인정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용도 바꾸는 거라고 해서 항상 진보성이 뭐 인정이 안 되는 거냐? 그건 또 아니니까 이거는 그냥 참조해서 쭉쭉쭉 읽는 용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나은 효과의 고려. 진보성 판단할 때에는 그 발명이 갖는 특유 효과를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특유 효과는 구성의 곤란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표지가 될 뿐만 아니라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도 효과의 현저성이 있다면 진보성이 인정이 될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효과의 현저성의 두 가지 용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현저하면은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될 수 있어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 안 되시죠?
효과가 현저하면은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은 구성의 곤란성을 판단하는 방법은 우리가 첫 번째 양가로에서 봤던 동기예요. 선행문헌에 게시되어 있는 발명으로부터 내 발명에 이를 만한 동기가 있으면은 구성이 곤란하지 않다. 구성이 곤란하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구성하는 것이 곤란하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가 있으면은 구성하는 것이 쉽다죠. 그래서 구성의 곤란성이 없다라는 거고요. 동기가 만약에 없으면은 구성하는 것이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선행문헌에 봤을 때 어떤 효과가 있어요. 근데 내 발명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효과들이 발생할 것 같아. 그러면 어때요? 인용 발명에서 이런 효과가 있는 내 발명에 이르기가 쉬울까요? 그에 이를 만한 동기가 있었을까요? 동기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효과의 차이를 들어가지고 구성의 곤란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 표현까지만 간단히 암기를 해주시고 구성의 곤란성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고 싶다. 그러면은 나중에 판례 원문을 강의하는 거를 따로 들어보시는 게 좋고 굳이 근데 그렇게까지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됐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판례가 설시하는 진보성 판단 기준 상세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 법리.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해서 진보성 판단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는데 그런 차이를 극복하고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봤던 거죠? 사후적 고찰에서 봤던 판례죠. 그게 기본적인 법리고요. 구성의 곤란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내용. 특허 발명의 청구 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사상이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 요소가 독립해서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뒤 개별 구성 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아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 원리에 기초한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보아야 하며 이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 효과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진보성 판단에서 가장 리딩이 되는 내용이고요. 앞에 심사 기준보다도 판례가 설시하는 내용이요. 여러분 시험에 빈출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자 5에 해당하는 걸 중심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로마자 5에 해당하는 구성의 곤란성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출원 발명은요.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인용 발명 1은 A 플러스 B에 대해서 공지를 하고 있고 인용 발명 2는 C에 대해서 게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썸을 하게 되면은 인용 발명 1과 인용 발명 2를 조합을 하게 되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해당하는 우리의 본원 발명에 이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경계하라는 게 이 판례의 태도예요. 이 판례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뭘로 판단을 해야 된다? 결합된 전체로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일부만 톡 떼서 여기 있네, 일부만 톡 떼서 여기 있네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보성 판단할 때 결합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바로 이 더하기. 이 결합을 고려하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결합을 이뤄서 판례의 표현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다? 유기적 결합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유기적 결합은 뭐에 근거해야 된다? 특유의 과제 해결 원리. 특유의 과제 해결 원리라는 것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발명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이 판례가 이해가 되면은 거짓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네, 사례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죠. 인용 발명에는요.
본원 발명, 출원 발명에는요. 출원 발명에는 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있는데 B와 C가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는 구조의 특징이 있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인용 발명 1을 봤더니 그냥 A 플러스 B 아까처럼 나와 있고 인용 발명 2에 봤더니 이 C에 해당하는 요 녀석이 있어요. 근데 살펴봤더니 이 A 플러스 B라는 녀석을 우리가 살펴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B라는 녀석이 알고 보니까 A라는 녀석이 반드시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만 했던 거죠. A가 B라는 녀석을 반드시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야만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발명의 목적과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들어올 수 있나요? 못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덮는 이게 있어가지고 내 발명이 목적했던 것과 효과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이걸 단순히 끼워버리면은 이게 날아가게 되면서 내 발명이 가지고자 하는 효과를 절대 달성할 수 없다가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 A 플러스 B라는 게 공지된 녀석도 이렇게 되어 있었으면 그게 또 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걸 결합을 할 동기가 있냐라는 관점에서도 부족해요. 이건 뒤에서 하겠지만 이 모양을 여기다 결합하게 되면 인용 발명 1에 목적했던 것이 완전히 어떻게 돼요? 어그러져요. 그래서 상식을 가지고 있는 발명자라면은 여기다가 이걸 끼우면은 짱구가 된다라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짱구가 되는 상황에 대한 티칭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결합을 해가지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게 진보성을 판단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판례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유의 과제 해결 원리에 기초한 결합 이라는 걸로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걸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지금은 되게 그냥 도형 블럭 같은 걸로 했는데 실제 사례는 훨씬 더 복잡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 뭐 밥솥 뚜껑 이런 사례도 있고요. 화학 조성물 막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는 시간이 되실 때 그냥 특강 같은 걸로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은 요 정도 수준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고 다음으로 양가로 2 특유의 효과를 고려하는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는 이유는 앞에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으로서 발명에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라는 표현 때문에 보는 건데 왜 효과를 고려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특허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특유 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되는데 발명의 효과는 선택의 동기가 없어 구성이 곤란한 경우인지 임의 선택에 불과한 경우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명의 효과를 보고 구성의 곤란성을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별일 아니겠죠? 다음으로 또한 화학의학 등의 기술 분야에 속하는 발명은 구성만으로 효과의 예측이 쉽지 않으므로 뭔 말인지 아시겠죠? 화학 실험 뭐 소재 실험 이런 거 안 해보고 효과 어떻게 합니까? 선행 발명으로부터 특허 발명의 구성 효과들이 쉽게 노출되는지를 판단할 때 발명 효과를 참작할 필요가 있고 발명 효과가 선행에 비해 현저하다면은 구성의 곤란성을 추론하는 유력한 재료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현저하다면은 선행으로부터 본원에 이를 동기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성의 곤란성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느낌. 다음 구성의 곤란성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효과의 현저성을 참작을 한다 입니다. 내용 진보성 유무를 가늠하는 창작의 난이도는 구성의 차이와 작용효과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밑줄 된 데 보시면 작용효과에 있어서 선행기술에 비해 현저하게 향상된 진보된 것인 때에는 진보성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 밑에
구성의 곤란성 여부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아예 다르거나 아니면 효과가 같으면은 양적으로 팍 피크가 튀거나 그런 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근데 효과를 입증받으려면은 되게 좀 곤란해요. 특히 화학 같은 경우에 효과를 어떻게 입증받아야 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내 발명이 이렇게 뛰어나요 라는 내 발명에 대한 실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 두 번째, 선행문헌을 그대로 모사 실험을 하고 내 발명에 대한 실험 데이터랑 비교하는 것.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뭐가 더 힘들 것 같으세요, 여러분? 두 번째가 훨씬 힘듭니다. 예, 여러분이 회사를 다닌다고 또 가정을 해보시면 너무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여러분이 실험하나요? 안 해요. 어디다 부탁해야 돼요? 연구소에다 부탁을 해야 돼요. 자, 상황을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까요? 특허가 거절이 됐다. 그래서 비교 실험을 하면은 이거 진짜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한 해에 나가는 특허가 몇백 건인데 연구소에다가 선행문헌에 있는 거 그대로 모사 시험 한번 해주시고요. 그거랑 비교해서 본원이 얼마나 효과 있는지도 실험해 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은 그 로드가 얼마나 클까요? 어마어마해집니다. 연구가 중단이 돼야 돼요. 그러면 IP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기술을 만드는 연구가 아마 중단이 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실험을 한번 할 때마다 비용이 엄청 들죠. 예, 비용도 엄청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 실험 자료라는 거는요. 와,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의 경우에는 비교 실험 자료를 제출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비교 실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건이 실무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선행과 비교하는 비교 실험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라고 판례가 말한다면은 대부분의 출원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시죠. 효과의 현저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교 실험 자료까지 기재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만일 그 효과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출원일 이후에 출원인이 구체적인 비교 실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주장 증명하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의심스러우면 진짜 의심스러우면 그때 비교 실험 자료는 제출하면 되는 거고 처음에 출원할 때부터 선행기술 조사해가지고 선행문헌하고 비교해가지고 테스트를 막 돌려가지고 그렇게 빡세게 데이터를 잘 준비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출원할 때 준비해야 되는 건 뭐다? 내 발명이 이렇게 뛰어나요. 내 발명이 이렇게 효과가 출중해요. 요 정도만 명세서에 기재하면 충분한 거다. 그리고 진보성의 거절 이유가 나오고 나중에 소송까지 가고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비교 실험을 수행하면 되는 거다. 라고 여러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판례의 요지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발명의 효과를 진보성 판단 시 인정받기 위한 명세서의 기재 정도입니다. 앞에랑 사실 이어지는 거기는 한데요. 이 발명의 효과라는 걸 인정받기 위한 명세서의 기재 정도가 있어요. 효과라는 걸 기재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첫 번째, 효과가 있다 정도로 기재하는 거. 두 번째, 실험 데이터까지 기재하는 거가 있겠죠. 둘 중에서 뭐가 더 쉽나요? 효과가 있다 정도겠죠. 이런 거를 정성적으로만 기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데이터까지 넣는 거를 정량적으로 기재한다라고 하고요. 난이도는 당연히 뭐가 더 높겠습니까? 정량 데이터를 기재하는 게 빡셉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의 출원 발명이요. 어떤 관점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여러분은 출원 당시에 모두 다 예상하고 모두 다 실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조성물이 있다고 할 때 그게 유전율이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열 처리했을 때 어떤 물성 변화가 다를 수도 있고 이건 예상을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것도. 근데 그거를 전부 다 데이터로 기재를 해야 된다? 그거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효과를 인정을 받으려면요. 기본적으로 명세서에 기재가 있는 게 좋아요. 근데 그거를 다 적으라고 하기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기재를 했을 때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게 판례의 주안점입니다. 근데 이거는 기술 분야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기계 전자. 두 번째, 화학, 의학. 이 두 개는 명확히 구분이 돼야 됩니다. 기계나 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구조 아니면은
뭐라고 해? 블록 다이어그램 같은 걸 보면은 어떤 효과로 발휘할지 그런 게 어느 정도 보여요. 예를 들어서 뭐 걸쇠 같은 게 막 이렇게 돼 있다. 안 벗어나게 하려고 그렇게 했겠죠. 이건 눈이 있는 사람이면 대충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장치, 전자장치, 뭐 이런 거 소프트웨어 이런 거는 효과가 예상이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효과가 예상이 된다. 그럼 이 경우에는 명세서 기재 정도가 어떻게 될까요? 완화가 돼요. 그래서 효과에 대한 기재가 없어도 구성을 보고 예측할 수 있다면 그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게 기계장치나 전자장치 같은 분야예요. 근데 화학, 소재, 뭐 의학 이런 분야로 넘어가 볼까요? 구성만 봤을 때 효과 어디 한번 예측해 보시지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예. 물론 어느 정도 고인물이 되면 예측할 수 있다는 걸 저는 회사에 와서 알게 됐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죠? 심사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되냐? 효과에 대해 기재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정성적 기재. 두 번째, 정량적 기재. 아시겠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판례의 태도를 볼 겁니다. 그래서 제1 입장으로 되어 있는 건데 효과의 기재 여부와 상관없이 추론할 수 있을 것. 이건 어디에 보통 적용이 되는 걸까요? 기계장치, 전자장치, 소프트웨어 뭐 이런 거에 적용이 되는 걸 겁니다. 실험의 학문이 아닌 것들. 그리고 제2 입장, 효과의 기재로부터 추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 읽어보시죠. 효과의 현저성은 명세서에 기재되어 통상의 기술자가 첫 번째 인식하거나 두 번째 추론할 수 있는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라고 합니다. 만일 그 효과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추가 실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주장 증명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거 굉장히 임팩트 있고 훌륭한 판결입니다. 왜 훌륭한 걸까요? 이 판결이 말하는 게 뭔지 여러분은 가슴으로 와닿는 게 있으면 좋을 건데 무슨 말이냐면 정량적으로 실험을 다 하지 않았더라도 효과에 대해서 정성적으로 네가 기재를 해뒀다면 일단은 그 효과를 내가 한번 참작은 해줄게. 근데 내가 봤을 때 그 효과가 의심이 돼. 받아들이기 어려워. 그러면 그때 뭘 요구하겠다? 실험 자료 그때 한번 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출원 당시에 명세서에 실험을 모두 다 기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실험을 다 기재하지 않아도 나중에 실험 자료를 제출해서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한 게 이 2019 후 10609라는 판결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제3의 입장, 그래서 2008 후 736이라고 해서 옛날 판결은 또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셋째 줄부터 하위 개념 모두가 선행 발명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가지고 있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하고라고 하고요. 굉장히 단언적으로 판례가 말하고 있죠. 있을 가능성 이런 거 안 봐줘요. 있어야 하고라고 말을 하고요. 위와 같은 효과가 명확히 이때 선택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선행 발명에 비해 위와 같은 효과가 있음을 명확히 기재해야 되고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효과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선택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질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이나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 기재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이 3 입장으로 되어 있는 대법원 판례가 리딩이었어요. 그래서 정성적 기재만 해놓는다? 이러면서 안 들어줬어요. 근데 최근에 이 제2 입장으로 돼 있는 판례가 나오면서 숨통이 좀 트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는데 그러면 변리사는 왜 제3 입장 왜 그대로 든 거예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게 판례라는 게 변경이 되려면 전원 합의체라는 걸로 해서 원래 있던 판결이 없어지면서 엎어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앞에 있는 이 판례가 전원 합의체로 뒤집힌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판례도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례가 시험에 나왔다라고 했을 때 틀렸다라고 보기가 애매합니다. 이게 2차 시험으로 가게 되면은 이 3판례가 2판례로 바뀌었고 2판례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라고 여러분이 글을 쓰는 게 맞아요. 1차 시험에선 애매해요. 이걸 제가 여러분한테 책임질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정답이 없다.
예, 2번, 3번 입장 비교해서 3번을 틀렸다라고 하는 거 말고는 진짜 정답이 없다. 그럼 3번은 틀린 거예요. 근데 다른 정답이 명확하게 있다. 그럼 2번, 3번 둘 다 맞는 거라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객관식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예, 억울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빨리 2차로 넘어가야 돼요. 예, 1차는 억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넘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그래서 검토에다가 제가 두 번째 동글뱅이에다가 적어놓긴 했거든요. 판례의 태도가 변경된 것은 아니다라고 적어놨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요. 다음으로 너무 힘드시겠지만 흐름이 끊기면 아쉬우니까 딱 특유쟁점 2개만 볼게요. 보시면 특유쟁점 로마자 6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대상 발명의 취급시 유의사항인데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체크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복수의 선행문헌을 조합해서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한 요건인데 이거 앞에서 얘기했어요. 복수의 문헌을 결합할 때에는 결합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동기가 있어야 돼요. 결합을 했을 때 원래 발명이 가지고 있는 목적, 효과, 특유한 해결 방식 이런 게 완전히 무너졌다. 한마디로 원래의 발명이 완전히 삐꾸가 됐다. 그런 거는 결합의 동기가 없다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합의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를 보시면은 로마자 1부터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화 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또는 동기가 선행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라고 합니다. 제시, suggestion이 있을 때 결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로마자 1만 만약에 판례 있다라고 하면은 세상의 특화 발명들은 전부 다 살아남을 거예요. 왜? 선행문헌에다가 미래에 나올 발명하고 결합될 거를 예상해가지고 기재하는 이상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발명 쓰기도 바쁜데. 그래가지고 로마자 1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로마자 2라는 게 나온 겁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 발명의 출원 시의 기술 수준, 상식, 기본적 과제, 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 이거 외울 사람 있어요? 저는 외운 적 한 번도 없어요. 좋은 말, 예쁜 말. 그 뒤부터 봐야 됩니다.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부정된다. 한마디로 결합에 대한 동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 재반 사정을 종합하였을 때.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 판례는 그냥 결과만 아시면 되는 거고요. 주지관용 기술하고 공지기술하고 합쳤을 때 진보성 판단하는 건데 뭐 주지관용 기술 합치는 게 뭐 대단한 효과가 있겠어요. 그래서 좀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둘째 줄 끝.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 효과가 있으면 진보성이 인정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없겠죠. 근데 저는 주지관용 기술 합쳐가지고 진보성 인정된 제 실무 경험이 0번이라 가지고 이 판례는 수업용이다 정도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다른 기술 분야의 비교대상 발명의 인용 가부입니다. 다른 기술 분야라 하더라도 진보성을 판단할 때 인용 참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양가로 1은 참조 삼아 보시면 되겠고 양가로 2도 참조 삼아 보시면 되고 시험에 나온 거는 양가로 3 상이한 기술 분야의 선행문헌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두 번째 거를 체크해 주세요.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고 비교대상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 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통상의 기술자가 기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특허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는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른 기술 분야의 선행문헌이라도 내 발명의 진보성 판단 시 참작할 수 있다 정도의 결론으로 끝내면 땡. 여기 보면 이 판례가 말하는 게 뭐예요? 다른 기술 분야의 선행문헌을 인용 참증으로 삼을 때 필요한 요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건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정 산업 분야에만 적용될 수면 안 된다. 두 번째,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을 했을 때 다른 기술 분야의 선행문헌이라 할지라도 진보성 판단에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무를 할 때는 실제로 다른 기술 분야의 문헌이 들어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왜? 이 두 가지 장벽이 생각보다 높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다음, 선행문헌의 내용 파악 시 유의사항입니다. 이거는 선행 적격에서 했던 내용하고 일부 겹치는데요. 명시적 계시와 내재적 계시는 이제 여러분 많이 봐서 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두 번째, 선행문헌 전체에 의해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항일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 선행문헌하고 본원 발명하고 대비할 때
선행 발명의 내용을 어떻게 특정하느냐에 관한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진보성 판단에 대해서 공부할 때 뭘 봤냐면은 본원 발명하고요, 선행 발명의 내용을 확정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선행 발명의 내용을 어떻게 확정해야 되겠냐라는 거죠. 선행 발명이라는 거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발명의 형태와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글로 돼 있고 장황하고 내 권리를 확장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실시혜를 때려놓고 수치 범위 같은 것도 엄청 넓게도 써놓고 좁게도 써놓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이 발명의 실체를 우리가 어떻게 특정하냐에 따라 가지고 진보성 판단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 선행문헌을 어떻게 해석하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명세서 전체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항으로 선행문헌의 내용을 확정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밑줄 친 부분 보시면은 포인트는 일부 기재가 아니라 선행문헌 전체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항을 기초로 한다. 이게 선행불명 확정에 대한 요지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양가로 3. 제시된 선행문헌과 배치되거나 불확실하게 하는 다른 문헌이 제시됐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A라는 선행문헌이 있고 같이 인용이 되는 B라는 선행문헌이 있다라고 할게요. 근데 A라는 선행문헌에서는 오른팔로 책상을 때리면은 10대 11이 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B라는 선행문헌을 봤더니 오른손으로 책상을 때리면은 1대 11밖에 안 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실험을 했는데 효과가 달라. 그럼 뭐예요? 둘 중 하나는 구라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치되는 문헌이 나오면은 이것까지도 모두 참작을 하라는 내용이고, 내용 둘째 줄 보시면 일부 기재 부분과 배치되거나 이를 불확실하게 하는 다른 선행 문헌이 제시된 경우에는 그 내용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용의 도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건 뭐에 대한 거냐면은 선행문헌의 신뢰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만약에 선행문헌을 신뢰할 수 없다면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이 공지된 그 내용을 보고서 내 발명이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다고 감히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신뢰성이 무너지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하나의 문헌 안에서 서로 부딪히는 경우, 다른 경우는 서로 다른 두 문헌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일부 기재라는 내용은 하나의 문헌인 경우를 예시적으로 말하는 걸 거고, 다른 선행 문헌이 제출되는 것은 다른 선행이 제출해서 상대방이 제출한 선행 문헌의 신뢰성을 파괴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으로 특유쟁점으로 2차적 고려 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결론만 아시면 됩니다. 상업적으로 성공하든 장기간 미실시하든 다른 심사계가 있든 이거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심사기준 진보성 뭘로 판단한다고 했어요? 구성, 효과 중심으로 판단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2차적 고려사항이라고 합니다. Secondary Consideration이라고 보통 학술적으로는 말을 하고요. 얘네가 있으면은 긍정적으로 참작은 해볼게. 근데 얘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진보성을 인정할 수는 없어 라고 말하는 게 2차적 고려사항입니다. 근데 부정적 교시의 경우에서는 약간 성질이 다른데, 부정적 교시는 뭐랑 관련이 된 거냐면은 앞에 진보성 판단에서의 구성의 곤란성에서의 동기랑 연결이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학자분들이 이렇게 해서 저도 이렇게 한 건데, 부정적 교시도 secondary consideration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 얘는 사실 앞단에서 구성의 곤란성에서 보통 이용이 되기 때문에 얘는 조금 크리티컬한 녀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부정적 교시가 뭐냐라고 하면은 네거티브 티칭, 내 발명은 일로 가고 있는데, 내 발명은 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선행문헌은 일로 가래요. 계속 일로 가야 우리가 목적하는 효과가 나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 발명은 일로 가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이 발명하고 요 발명을 비교해가지고 용의 도출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보성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많이 나오고 중요하고, 변리사 일을 하실 때도 한 4년 차까지는 진보성만 주구장창 하셔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 그래서 부득이 길게 시간을 빼서 한 번에 했으니까요.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3교시를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한 5분 쉬시고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